안녕하세요. 젊은 시절 강남 대치동에 있는 유명 입시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했던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제 수업은 학생들에게 언제나 인기가 많았고 학원에서도 일타 강사로 꽤 유명했어요. 덕분에 전 제 나이에 비해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었죠. 거기에다 결혼을 약속한 의사 남자친구까지 솔직히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거대한 흑인 남성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지수야, 이번 주 주말에 시간 한 번 낼 수 있어? 시간? 기말고사 끝나서 괜찮긴 한데 왜 어디 가게? 우리 부모님이 예비 며느리가 빨리 보고 싶으시대. 부모님한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얼른 데려오시라네? 이번 기회에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드리고 우리 빨리 날 잡고 결혼하자. 아, 정말? 그래, 그러지 뭐. 지수 너랑 결혼해서 한 집에서 산다고 생각하니까 나 벌써부터 너무 설레고 좋은 거 있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막 뛰고 그런다니까? 지수, 너도 그렇지? 그럼 나도 민혁 씨랑 똑같은 마음이지. 알았어. 이번 주말에 시간 비워 놓을게. 전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받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던 터였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냥 행복한 감정만 들진 않더라고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떨 땐 가슴 위에 커다란 돌이라도 올려진 것처럼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땐 총이라도 맞은 것처럼 가슴 한 구석이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중대사가 현실로 닥쳐서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며 조언했지만 전 제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단지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자기야, 벌써 끝난 거야? 아, 요새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지 애가 말을 잘 안 듣네. 자기야, 원래는 그래도 5분은 넘겼는데 이제는 1분도 안 되면 어떡하냐고. 나도 지금 살짝 당황스럽네? 근데 오늘은 진짜 피곤해서 그래. 이건 일시적인 거라고. 나 원래는 진짜 잘하는 거 자기도 잘 알잖아? 뭐 그렇지. 그리고 사실 길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퀄리티야. 길이보다 테크닉, 알지? 아, 그렇지. 테크닉 중요하지. 역시 내 여자야. 뭘 좀 안다니까? 아무튼 다시 운동하고 그러면 금방 좋아질 거야. 내일부터 스쿼트 시작해야겠다. 코어가 중요하거든. 다음엔 자기 실망시키지 않을게. 남자친구는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남자였습니다. 얼굴 잘생겼고 키도 훤칠했죠. 직업은 의사에다가 자상하고 성격도 괜찮았어요. 외동아들의 집안도 기독교 집안이라서 제사나 차례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부모님들도 아주 좋으셨고요. 어디 가도 이런 신랑감을 찾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남자친구의 단점이라면 바로 그곳의 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관계를 할 때마다 흥분을 느끼지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아무리 사랑이 중요하다고 해도 기본적인 만족감은 무시할 수 없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대형 냉장고 안에 바나나 하나 덩그러니 놓인 느낌이랄까요. 공간은 한없이 남아도는데 채워지는 건 없었던 것입니다. 남자친구의 크기는 둘째치더라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금세 끝나버리는 지속력이 더 문제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실망감이 점점 쌓여만 갔어요.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괜히 노골적으로 표현했다가 그런 걸 밝히는 여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아무튼 제 입장에선 남자친구와 밤생활 만족도는 거의 제로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런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절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다며 큰 착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건지 평생 이 남자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점점 답답하고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걸 해보기로 했죠.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여행? 여자 혼자? 그것도 아프리카로? 응, 이제 결혼하면 그럴 기회가 없잖아. 아프리카 여행은 평생 내 꿈이었거든. 지금껏 너무 바빠서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하긴 다 여행사 끼고 가는 건데 뭐.
건강하게 잘 다녀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 근데 나는 자기가 거기 현지 흑인들한테 반할까봐 걱정이야. 뭐? 아니, 그냥 막 낯선 환경에서 이국적인 매력에 혹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리고 자기는 너무 매력적으로 생겼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지. 아휴, 내가 거기까지 가서 무슨 로맨스를 찍겠어? 그냥 여행일 뿐이래도. 그래도 혹시 괜히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그러지 말고. 걱정 마. 나 무사히 돌아올 거니까. 케냐는 학창 시절부터 저희 버킷리스트 1순위에 있었던 여행지였습니다. 야생 동물들이 뛰어노는 드넓은 사바나 초원은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었죠. 실은 결혼하기 전 그곳에 가본다면 제 진짜 마음이 뭔지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케냐를 향해 나홀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나이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다시 경비행기에 올라타야 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붉은 대지는 제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렇게 저는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너무나 피곤한 여정이었지만 시선이 닿지 않은 끝없는 초원과 강렬하게 타오르는 붉은 노을은 제 마음을 시원하게 달래주더군요. 그곳에서 이틀 동안 관광을 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어요. 전 사파리 체험과 아프리카 음식을 경험하면서 대자연을 원없이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묵는 호텔에서 마사이족 전통 공연이 열렸는데요. 무대 위에서 전통 춤을 추는 한 남자에게 시선이 확 꽂히더라고요. 화려한 조명이 번쩍이는 무대 위, 그는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는 존재였습니다. 키는 190cm를 훌쩍 넘었고 어깨는 넓고 든든했으며 온몸은 탄탄한 근육으로 완벽하게 조각된 듯했죠. 하지만 단순히 근육질의 체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발을 구를 때마다 대지가 울리는 듯했고 강렬한 눈빛은 사냥감을 응시하는 포식자처럼 압도적인 아우라를 내뿜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무용수가 아니라 야생의 수사자 그 자체라는 것을요. 공연이 끝난 뒤 전 뭐에라도 홀린 듯 팁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영어로 공연을 너무 잘 봤다고 말을 걸었는데 자신을 무쿤다라고 소개한 그 남자가 유창한 영어로 화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무쿤다는 진짜 마사이족이에요? 네, 전 마사이족의 추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부족을 알리기 위해 공연을 하고 있죠. 지수는 한국 사람이라고 했죠? 가끔 한국 관광객들을 만나곤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참 친절하더군요. 아, 정말요? 고마워요. 근데 무쿤다는 정말 멋있는 사람 같아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간 지 30년째예요. 네? 그럼 무쿤다가 30살이란 말이에요? 어머, 전 무쿤다가 20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나이를 가늠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그건 한국인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무쿤다, 혹시 안 바쁘시면 저한테 시간 좀 내주실래요? 무쿤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물론이죠.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저야 큰 영광이죠. 저도 그날 아프리카 남자에게 왜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건 그건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것처럼 가식 한 점 없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는 거였죠.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별이 쏟아지는 케냐의 밤하늘 아래에서 오랜 친구처럼 웃고 떠들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대자연의 향기가 우리의 대화를 더욱 깊게 만들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눈빛은 더욱 짙어졌고 어느새 우리는 울창한 숲을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뜨거운 숨결이 뒤섞이며 밤은 더욱 깊어져 갔죠. 전 그 남자와 몸을 섞으며 난생 처음 희열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무쿤다는 강철 같은 육체와 야생의 열정을 가진 사내였죠. 이런 노골적인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특히 그의 그곳은 입이 쩍 벌어질 만큼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육중한 코끼리 코 같기도 했고 거대한 아나콘다 같기도 했어요. 조금만 잡아당기면 그 남자 허리를 한번 휘감을 수 있을 것만 같았죠.
한국에 있는 남자친구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만큼 크기나 굵기가 아예 차원이 달랐어요. 물론 관계라는 게 반드시 크기가 문제인 것만은 아닙니다. 남자의 스태미너 역시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무쿤다는 같은 30대인 제 남자친구보다 스태미너가 월등히 뛰어나더라고요. 밤새도록 잠을 재우지 않을 정도였으니 설명하면 입만 아플 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 뜨거운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제 육체가 모두 녹아버릴 것만 같은 기분이었으니까요. 어떠셨습니까, 지수? 만족하셨나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무쿤다, 저는 이런 경험 처음이에요. 그럼 제 실력이 꽤 괜찮다는 뜻이겠군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완벽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기진맥진했을 텐데 어쩜 이렇게 끝도 없이 강렬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특별한 남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건 부정할 수 없겠네요. 그럼 우리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원하신다면요? 저는 케냐에 있는 동안 매일 그와 함께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꿈처럼 순식간에 흘러가더군요. 하지만 결국 헤어짐의 순간은 찾아왔습니다. 일정상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으니까요. 지수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여자네요. 가능하다면 지수랑 일생을 함께 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겠죠. 내 가족도 직장도 전부 한국에 있으니까요. 저도 무쿤다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가끔 절 생각해 주세요. 전 지수 씨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언제든 케냐에 돌아오시면 두 팔 벌려 환영할 거예요. 그와의 짧은 만남은 활화산처럼 뜨거웠고 제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저는 그를 도저히 잊을 수 없겠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 거친 숨소리, 그리고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충격적인 크기의 차이만 머릿속에서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아무리 일상으로 돌아가려 해도 그날의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를 만났는데요. 그는 예전과 똑같이 다정했고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었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지수야, 우리 부모님이 이제 상견례를 하자고 하시네. 양가 부모님들 만나게 해드리고 우리도 날짜 잡아야지. 그래, 그래야지. 근데 요새 무슨 일 있어? 자기 케냐 여행 다녀오고 난 이후부터 좀 이상해. 내가? 내가 뭐가 이상해? 꼭 나사 빠진 사람 같기도 하고 넋 나간 사람 같기도 하고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 딱히 어디가 아픈 건 아니야. 그럼 뭔데 대체? 민혁 씨, 나 민혁 씨한테 할 말이 있어. 할 말? 그래, 어려워하지 말고 얼른 해봐. 민혁 씨, 정말 미안한데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 뭐? 지수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진심이야? 민혁 씨한테는 너무 미안해. 근데 아무래도 이 결혼은 아닌 것 같아. 속궁합이 잘 맞지도 않는 남자랑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잖아. 뭐라고? 속궁합이 맞지를 않는다고? 그동안 좋았다는 말 설마 다 연기였어? 다 연기였어. 나도 그동안 크기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닌 줄 알았어.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고. 정말 미안해, 민혁 씨. 민혁 씨는 너무 작아서 안 돼. 지수 너 혹시 케냐 가서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거야? 갑자기 크기 타령이나 하고 왜 이러는 건데? 부디 나 같은 여자 말고 크기는 중요하지 않는 순종적인 여자 만나길 빌게. 지수야, 어디가? 기다려? 케냐에서 무쿤다를 만나고 난 후 결혼을 앞둔 제가 왜 그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했는지 드디어 그 원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직업이 의사거나 성격이 자상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남자는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누구보다 제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던 거죠. 케냐에서 서울로 돌아온 이후 저는 줄곧 무쿤다 생각만 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지내려 해도 제 마음은 여전히 케냐의 끝없는 초원을 떠돌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잘 다니던 직장도 과감히 그만두었죠. 그리고 망설임 없이 다시 케냐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20대의 치기였을까요? 충동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후회 없이 제 감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쿤다와 재회했고 그에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무쿤다. 당신이랑 함께 할 수 있다면 난 이곳 케냐에서 살겠어요. 날 받아줄래요? 지수, 정말 나 하나 때문에 한국을 버릴 수 있겠어요? 그게 정말 진심이에요? 이 드넓은 초원에서 당신과 평생 함께 하고 싶어요. 지수, 사실 난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우리가 사랑에 빠질 거라는 걸 예상했어요. 마사이족의 직감은 뛰어나거든요. 난 기꺼이 당신을 내 아내로 맡겠어요. 사랑해요, 무쿤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무쿤다는 제 손을 꼭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서로가 이렇게 강하게 끌리는 이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부부의 인연을 이 생에서 다시 맺게 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어요. 한순간의 강렬한 만남으로 인해 저는 3년을 함께한 남자친구를 떠났고 그동안 쌓아온 안정적인 삶까지 포기한 채 다시 케냐로 돌아왔으니 저 또한 우리 두 사람은 운명이라고 느꼈습니다. 전 이것이 완벽한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그와 함께라면 지구 어디에서라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말입니다. 원래 이상과 현실은 무척 다른 법이잖아요. 마사이족 추장 출신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겠다고 결심한 제가 생생하게 마주한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곳이 지수가 살 집이에요. 우리 부족에서 가장 큰 집이에요. 내가 추장이라서 가능한 거죠. 네? 이게 집이라고요?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물론이죠. 우린 보통 한 집에서 4-5가구가 함께 살아요. 지수는 외국인이니까 적응 기간을 잠시 가지도록 해요. 앞으로 우리 마사이족 풍습이 뭔지 제대로 배워야 할 거예요. 왜요? 할 수 없겠어요? 할 수 있어요. 할게요. 소똥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집이라는 곳은 구린내가 진동했고 저는 푹신한 침대도 없이 딱딱한 맨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도시에서만 살던 제가 아프리카 부족민의 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조차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특히 마사이족의 식문화는 저에게 너무도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들은 주로 말린 고기나 생고기를 먹었고 때로는 살균되지 않은 우유를 그대로 마셨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만 살아온 저에게 그런 음식은 도저히 입에 넣을 수 없는 것들이었죠. 게다가 그들에겐 씻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어쩌다 흙탕물처럼 흐르는 강을 발견하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씻는 것의 전부였죠. 그나마 전 관광객들을 상대로 공연을 하는 무쿤다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곳에서 밥을 얻어먹거나 씻는 문제를 간신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먹는 거, 씻는 거, 입는 거, 심지어는 싸는 것까지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니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전 무쿤다를 따라 나선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쿤다는 제가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지수, 복잡한 도시를 떠나 마사이족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좋지? 자연과 함께하는 이 삶은 신께 축복받은 이들만 누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린 1년마다 이동을 해. 네? 아니, 그럼 한 곳에 정착해 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우린 유목민들이야. 풀과 물이 넉넉한 곳을 찾아야 소와 양을 치고 먹을 걸 구할 수 있잖아. 아, 맞다. 지수는 사자고기를 먹어보지 않았겠구나. 우린 사자도 사냥해서 먹곤 해. 우리 부족 전사들이 아주 용맹하거든. 사자 고기요? 아니, 그런 건 먹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저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한국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건 마사이족 생활에 비하면 아주 호화로운 생활이었어요. 몇 번이나 짐을 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 무쿤다의 남성다움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인내했어요. 차원이 다른 그의 남성성은 제 발목을 꽉 붙들고 있었죠. 그와 함께하는 순간 저는 여자로서 엄청난 충족감을 느낄 수 있었고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100가지의 고충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그의 품 안에서 느끼는 감각만큼은 그 어떤 불편함도 상쇄시켜버릴 만큼 강렬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사건이 벌어진 건 제가 마사이족 생활을 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죠. 그날은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났는데 어떤 여인이 먼발치에서부터 저를 노려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시선이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중년의 한 여인이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응시하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그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마치 한마디라도 건넸다간 곧장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 기세였죠. 애써 무시하려던 순간 그녀가 거칠게 다가와 제 앞에 서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걸더라고요. 너는 뭔데? 인사도 안 하고 아침 준비하는데 돕질 않는 거니? 네? 저요? 그래, 너. 니 따위가 감히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건 아닌데요. 누구신데 저한테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죠? 하, 모르는 척 하는 것 봐. 정말 꼴불견이네. 내 이름은 나질레, 무쿤다의 첫 번째 부인이다. 뭐라고요? 무쿤다에게 이렇게 나이 드신 부인이 있다고요? 뭐야? 이 싸가지 없는 거사. 이래봬도 내가 2살 연하거든? 그건 그렇고 혹시 너도 설마 무쿤다의 크기에 반한 거냐? 하긴 너 같은 골빈 외국인 여자들이 덜어 있었지. 정말 죄송한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그래도 동양 여자는 네가 처음인데 무쿤다 취향이 변해도 너무 변했네. 아무튼 내일부터 아침 4시에 일어나서 나한테 문안 인사하고 아침 준비를 돕도록 해. 그게 이곳의 규칙이야. 뭐라고요? 아침 4시에요? 제가 왜요? 왜긴 왜야? 우리 부족의 규칙이니까 당연한 거지. 너도 이제 우리 부족의 일부니까 받아들여야 해.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건데요? 무쿤다는 제가 언제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도 된다 했는데요. 저는 그쪽 명령 들을 이유 없거든요. 이곳의 규칙을 따를 수 없다면 당장 니네 나라로 돌아가던지. 저는 도통 저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어느새 부족 여자들이 몰려와서 계속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쏘아보며 뭔가를 열렬히 말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그 말들이 전부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무쿤다가 화가 난 표정으로 다가와 저를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지수, 왜 나질레한테 아는 척을 안 해? 나질레가 아주 불만이 많아. 지수가 자신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말이야. 나질래요? 대체 그 사람이 누군데요? 나질레는 내 첫 번째 부인이야. 내가 소 5마리에 사온 부인이지. 네? 첫 번째 부인이라고요? 아니 그럼 무쿤다는 결혼을 이미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애초에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한 건데요? 아이, 지수, 내 말 좀 들어봐. 나질레는 30년이 넘은 내 부인이야. 예의를 지켜줘. 그리고 지수 널 만난 건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30년요? 말도 안 돼. 나한텐 분명 무쿤다는 30살이라고 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결혼한 거예요, 그럼? 사실은 나 세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50은 가까이 됐을 거야. 뭐요? 50살이라고요? 우리 부족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제대로 세지 않아? 뭐 중요한 건 나 아직 건강하고 젊게 살고 있잖아?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요. 게다가 내가 둘째 부인이라니 내가 첩도 아니고 나 지금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거든요. 사기당한 기분이라고요. 사기라니, 우리 부족은 부인을 여럿 둘 수 있다고. 무쿤다는 어깨를 으쓱이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그는 오히려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게다가 지수는 2번째 부인이 아니라 내 5번째 부인이야. 난 지수 말고도 부인이 4이나 있다고. 그리고 손주까지 있는 할아버지라고. 세상에, 말도 안 돼. 왜 그걸 나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난 마사이족이자 추장이야, 지수.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한테 일일이 말하지 않아. 여자는 항상 남자를 존경해야 하고 받들어야 하지. 남자들은 목숨을 걸고 사냥을 해서 여자와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있잖아.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사이족 남자들은 조선시대 남자들보다도 훨씬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었어요. 일부 다처제는 기본이었고 남자의 말에 토시 하나라도 달면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자들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죠. 어떤 상황에서도 여자가 의견을 내거나 반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낳는 문제 역시 전적으로 남자의 뜻에 달려 있었어요. 열이든 스물이든 남자가 원하는 만큼 아이를 낳아야 했고 여성이 이에 대해 거부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 차원에서 비인간적인 체벌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는 무쿤다가 거짓말을 이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일 줄 정말 몰랐습니다. 무대 위에서 열정적으로 전통 춤을 추던 그가 이런 남자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제야 전 번개에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전 무쿤다의 엄청난 그것에 빠져서 제 인생을 통째로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었던 겁니다. 무쿤다, 나 아무래도 한국에 돌아가야만 할 것 같아요. 내가 이곳에서의 삶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건 안 돼, 지수. 우리 결혼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 난 추장이야?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할 순 없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싫다니까요. 우리 속담엔 이런 말이 있어. 사자의 꼬리를 잡았으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자의 꼬리를 놓치는 순간 사자가 날 잡아먹을 테니까. 이게 바로 지수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야. 무쿤다, 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날 막을 수 없다고요. 절대 안 돼. 당신과 결혼하면 지수를 빌려달라는 전사들이 한둘인 줄 알아. 난 그들과 이미 약속했다고. 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날 다른 남자들한테 빌려준다고요? 아니, 부인을 빌려주는 남편이 어딨어요? 우리 마사이족은 아내를 빌려주거나 빌려올 수 있어.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풍습이지. 야, 이 미친놈아. 그게 말이 돼? 내가 물건이니? 응, 물건이야. 소리치지 마, 지수. 자꾸 이러면 나무에 매달아 놓을 수도 있다고. 그럼 독수리들이 아주 좋아할걸? 살다 아내를 빌려준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아니, 빌려줄 게 없어서 자기 아내를 빌려주다니요. 전 마사이족의 비정상적인 풍습에 그만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계속 살다간 제 명에 못 죽을 거란 두려움이 밀려들더라고요. 하지만 무쿤다는 제가 한국에 돌아가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날부로 저는 사방이 무시무시한 야생 동물들로 가득한 환경 속에서 소똥과 진흙으로 지어진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어요. 그건 무쿤다가 전통 춤 공연을 할 때 같이 따라 나서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선 무쿤다의 의심부터 지워야만 했어요. 무쿤다, 나에게 마사이족 춤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무쿤다가 공연할 때 나도 함께 무대에 서고 싶어요. 지수,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야. 동양 여자가 마사이족 춤을 춘다면 관광객들이 아주 좋아할 거야. 그래, 내가 나질레에게 말해서 직접 지수를 가르치라고 할게. 무쿤다는 순박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 제 말을 쉽게 믿어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나질레에게 직접 전통 춤을 배우게 되었고 얼마나 그녀의 눈치를 보며 익혀야 했는지 모릅니다. 나질레는 역시 처음부터 떨떠름한 표정으로 제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춤을 가르칠 때도 냉담한 표정으로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러나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 춤을 익혀야 했습니다.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제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다행히도 저는 중고등학생 시절 댄스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덕분에 몸을 움직이는 것이 낯설지 않았고 조금씩 리듬을 익히면서 동작을 따라가는 것이 수월하더라고요. 하지만 나질레의 표정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죠. 그녀는 마치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그렇게 밤낮 없이 연습했습니다.
땀은 비 오듯 흘렀고 발목은 뻐근했지만 몇 날 며칠을 매달린 끝에 마침내 저는 마사이족 춤을 능숙하게 출 수 있게 되었어요. 무쿤다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이제 넌 무대에 설 준비가 됐어. 그렇게 저는 공연팀의 일원으로 마을 밖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밖을 빠져나가자마자 저는 긴장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곳이야말로 제게 유일한 탈출 기회였으니까요. 공연 준비를 하며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고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노려야 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어느 관광객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감금당했고 여기서 도망쳐야 해요. 놀란 표정을 짓던 관광객은 제 다급한 눈빛을 보곤 곧장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내 여러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며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쿤다는 금세 눈치를 챘고 저를 찾으려고 다급하게 뛰어다녔어요. 지수, 어디 갔어? 당장 이리로 돌아와. 저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사람들 사이로 몸을 숨겼고 다행히도 주변에 있던 관광객들이 상황을 알아차리고 무쿤다의 접근을 막아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여곡절 끝에 저는 간신히 무쿤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야 비로소 긴장이 풀려버리더라고요. 저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케냐의 대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수도권 입시학원에서 다시 강사로 취직하며 빠르게 익숙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며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한 달 내내 악몽에 시달려야 했어요. 꿈속에서 저는 여전히 케냐 전통 춤을 추고 있었고 주변에는 나질레의 매서운 눈빛과 무쿤다의 알 수 없는 미소가 마치 그림자처럼 저를 감싸고 있었죠. 10년이 넘은 지금도 가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아찔한 기분이 듭니다. 만약 그 순간 결단을 내리지 못해 무쿤다의 곁을 떠나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쯤 저는 케이프를 두르고 마사이족과 함께 초원을 달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쿤다의 5번째 부인이 되어 새벽이면 가축을 돌보고 낮에는 아이들을 키우고 밤이면 모닥불 앞에서 전통 춤을 추며 부족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겠죠.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부정할 수 없겠더라고요. 무쿤다는 거짓말을 했고 저를 속였으며 이미 4명의 부인을 둔 사람이었지만 그의 강렬한 아랫도리의 존재감만큼은 가히 압도적이라는 것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는 저의 이성과 지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남자를 만나봤지만 그 누구도 무쿤다와 같을 수는 없더군요. 어떤 남자와 있어도 비교가 되어버리는 강렬한 기억 때문에 여지껏 제가 결혼도 못하고 혼자 지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한 지 4년 차가 되었고 신혼생활을 한창 즐기고 있는 남성입니다. 하지만 제 혼자만의 생각으로 큰 일을 저지른다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것 같아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 고민을 말씀드리면 저는 제 아내와 살고 있지만 장모님이 계속 생각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난한 흙수저 출신입니다. 그래서 돈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사업에도 욕심이 있었죠. 어릴 때는 공부도 썩 잘하지 못했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운동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라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직업으로 헬스 트레이너가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은 일만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고 결국에는 동네에 작은 헬스장을 차리게 되었죠. 나름대로는 의미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제 미래가 기대되는 곳이기도 했고 지금의 아내도 그곳에서 만났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처음에는 영업이 잘 된 덕분에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지금의 제 아내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삶을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헬스장을 운영하다 보니 경영 악화로 인해 회원들은 줄었고
결국에 모아둔 돈이 다 바닥나서 거지 신세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앞날이 깜깜했고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에 저희 부부에게 도움이 돼주신 분이 장모님이었습니다. 그때는 일단 당장 저희가 살던 집을 정리해서 빚을 다 갚았고 당장에 갈 곳이 없어서 숙박업소에 전전긍긍했습니다. 저희 부부 소식을 듣게 된 장모님이 연락을 하셨습니다. 장모님 댁에서 함께 살며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지만 오히려 제 아내는 장모님 댁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사실은 아내가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내가 친정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은 게 장모님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장모님은 아내의 친엄마가 아닌 새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20살이 되었을 때 장인어른은 재혼을 하셨는데 장인어른은 재혼한 지 2년도 채 안 되어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는 가족처럼 지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난 뒤로는 아내가 독립을 하게 되어 더 멀어진 듯 했습니다. 나쁜 관계로 집을 나온 건 아니었고 취직을 하면서 회사 근처로 옮긴다며 자연스레 독립을 한 거지요. 그래서 아내와 장모님은 여전히 서먹서먹한 사이였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싫어하는 건 또 아니었죠. 아내도 처음 재혼을 할 때 새엄마가 싫은 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새엄마가 자신과 나이 차이가 15살밖에 나지 않는 건 몰랐다네요. 그래서 엄마보다는 언니 같은 느낌이 강했고 엄마로 느껴지지는 않았던 거죠. 게다가 진짜 핏줄이라곤 아버지뿐이었는데 금방 세상을 떠나셔서 오히려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서로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별로 친하지가 않았을 뿐이었죠. 하지만 장모님은 제 아내를 많이 위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짧게 하고 남편을 떠나보냈지만 유산 덕분에 일도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내가 길바닥에 앉았다고 하니 차마 지켜만 볼 수 없으셨던 거죠. 하지만 저도 아내가 불편할 걸 알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처가살이었죠. 제 본관은 시골에 있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논과 밭뿐이라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다시 재기하기에는 결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계신 집이 넓고 혼자 사신이 남는 방도 많아 났습니다. 저와 아내가 조금만 불편함만 감수하면 아주 이상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끈질기게 아내를 설득하고 또 설득을 했습니다. 평생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고 집을 얻을 때까지만 장모님 댁에서 지내자고요. 결국 아내도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됐고 저희는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라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저도 염치가 있었기에 정말 마음이 불편하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내는 원래 다니던 회사에 계속 다니고 저는 장모님 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헬스 트레이너로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직업의 특성상 회원이 많은 주말에는 쉴 수 없었고 평일 중에 하루만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는 출근 시간도 달랐습니다. 저는 저녁에 출근을 했고 아내는 아침 일찍 출근을 했으니까요. 어느 평일 제가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쉬는 날이어서 다음 편하게 산책이나 할 겸 동네에서 가볍게 조깅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의 의자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장모님은 쓰러져서 앓는 소리를 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장모님께 뛰어갔습니다. 장모님 몸 상태를 봤더니 다행히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었고 근육이 놀라서 경직된 것이었습니다. 장모님께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거실에 전등을 교체하기 위해 의자에 올라가셨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지 라고 말하며 다른 곳 크게 아픈 곳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이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은데 허리가 조금 삐끗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사지 자격증이 있어서 장모님에게 마사지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민망하셨는지 계속해서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장모님 댁에 오고 나서 해드린 것도 없어 죄송했던 터라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전등 갈았으면 이럴 일 없었는데 장모님께서 계속 거절하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서 지내기 더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니 장모님께서도 정마음이 그러면 알겠다면서 마사지를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을 부축하고서 장모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장모님 댁에 들어온 지도 한 달이나 지났지만 장모님의 방에 들어가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향초를 켜놔서인지 정말 좋은 향기가 온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향을 맡으며 장모님을 봤더니 뭔가 기분이 묘해졌고 아차 싶었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다른 집 장모 사위처럼 나이차가 그리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연하였고 장모님은 저보다 겨우 10살밖에 많지 않았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보면 장모님은 40대 초중반의 나이에 많지 않은 나이였고 나이를 모르고 보면 30대 중후반으로 보일 만큼 동안이셨죠. 제 입장에서는 항상 장모님으로 대했고 생각했기에 외모에 대한 객관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 뿐 미모도 훌륭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결혼 전에 필라테스 강사를 하셨었기에 지금까지도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몸매는 솔직히 제 아내보다도 훨씬 좋았습니다. 마사지를 위해 엎드려 있는 장모님을 보니까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고 저는 정신을 차리고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마사지를 해드리다 보니 아무 말 없으시던 장모님은 마사지를 왜 돈 주고 받는지 알겠다고 처음 입을 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여기저기 아픈 곳을 알려주셨고 저는 허리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불편하시다고 한 곳도 다 풀어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장모님과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염치 없이 처가살이를 하는 입장이라 장모님께 괜히 말도 걸지 못했고 저랑 장모님 둘 다 내성적인 성격이라 제게 그다지 말을 먼저 붙이지는 않으셨었죠. 그런데 마사지를 받으면서 한마디씩 하다 보니 점점 편해지셨는지 장모님은 말씀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소리내어 웃으시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뭔가 장모님과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았고 오랜만에 즐겁게 수다를 떨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아내가 출근을 하고 제가 출근하기 전까지 남는 여유 시간에는 장모님에게 마사지를 해드리곤 했습니다. 문득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느꼈지만 장모님은 40대 몸매라고 하기엔 믿어지지 않을 몸매였습니다. 솔직히 눈 감고 마사지를 하면 2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감히 부모님에게 결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매일같이 장모님께 마사지를 해드리다 보니 장모님과 저는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장모님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평소 장모님은 내성적이신 성격에 말도 없고 조용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 점점 말씀도 많아지셨고 장난도 많이 치지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나이와 맞지 않게 소녀 같은 분이셨습니다. 장모님은 최근에도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연락처를 물었는데 거절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장인어른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이야기들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슬펐던 이야기들까지 제게 숨기는 거 없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제 아내가 저를 데리고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제 몸을 보고 아주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듬직해 보였고 몸 좋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의 첫인상을 정말 좋게 봤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장모님은 저에게 짓궂은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상 이렇게 몸 좋은 사람들 중에 밤에는 힘을 못 쓰는 사람이 허다해서 걱정이었는데 이틀 전에 그 걱정을 덜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틀 전이라면 아내와 제가 이세를 갖기 위해서 사랑을 나눴던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아내가 사람을 나누는 소리를 장모님이 다 들으셨다는 소리라서 저는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자 장모님은 갑자기 웃으시면서 부부 사이에 당연한 일을 한 건데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곤 제 아내가 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지금 혼자 지내게 된 지도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외롭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장모님은 갑자기 제 팔뚝을 어루만지시면서 이런 튼실한 팔뚝을 가진 남자가 곁에 있다는 건 정말 부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날 이후부터 장모님의 장난스러운 스킨십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았죠. 솔직히 말해서 좋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가는 큰일이 벌어지겠다고 생각을 했고 장모님과 거리를 두기 위해 장모님에게는 저의 근무 시간이 바뀌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부터는 저는 아내와 함께 출근을 하게 되었고 아내가 퇴근하는 시간을 맞춰서 같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장모님과의 거리를 더욱 뒀습니다. 장모님도 제가 아내와 함께 있으니 둘이 있을 때처럼 함부로 장난을 치지는 못하셨고 별일 없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저는 아침에 아내와 함께 출근을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집 근처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모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장모님은 제게 어디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으니 헬스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자 장모님은 요즘 헬스장이 카페로 바뀌었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커피숍 입구 쪽에서 저를 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장모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전화를 끊으시고는 밖으로 나가 버리셨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정말 집안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먹서먹했는데 카페 사건 이후로 집은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이 반에 방석에 앉아서 생활하는 것처럼 너무 불편했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나날을 보낸 지도 몇 주가 지나갔고 아내는 1박 2일로 회사 워크숍일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색한 걸 너무 싫어하는 성격이라 솔직히 그때부터 너무 초조했고 불편했습니다. 차라리 친구들을 만나서 밤새도록 술이나 먹고 들어올까 아님 여행이라도 다녀온다고 할까 등 수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아내가 자리를 비울 때 기회다 싶어서 같이 자리를 비우면 일을 더 악화시킬 것 같아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모님과 이런 불편한 관계로 계속해서 지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정면 승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워크숍을 간 날 삼겹살과 소주 등 장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잔뜩 사들고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의 방 문을 노크하면서 장모님께 그동안 죄송했다며 함께 먹자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제게 많이 화가 나신 장모님은 대꾸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곡히 계속해서 부탁을 드렸고 결국 장모님은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고기를 구워서 쌈도 싸드렸고 장모님의 잣입이지 않도록 소주도 계속 채우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장난이라고 제 몸을 계속 만지시는 것이 솔직히 저한테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었다고 했죠. 그러자 장모님은 그게 그렇게 싫어서 출근 시간 거짓말까지 하냐며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하지 그랬으면 굳이 안 했을 텐데 왜 이상한 사람을 만드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또 화가 나신 장모님을 보면서 당황한 나머지 사실 싫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다고 사실대로 말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연신 미안하다며 아들에게는 제발 합성이지 자신의 사진이 아니라고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제는 저랑 아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아들을 위해 이혼 소송하지 말고 합의 이혼해달라 사정했습니다. 다음날 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내를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변호사와 그 사장놈 얘기를 더 나눴고 상간 소송과 더불어 나체 사진을 보낸 그 놈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연히 상간 소송도 이겼고 아내의 나체 사진을 보낸 처벌로 1년 6개월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들에게 아내의 나체 사진이 합성이라고 했지만 이혼을 하고 그런 걸 보니 합성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이혼 후 우울증이 심해졌고 같이 정신과에 가서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은 끊고 상담만 받고 있는데 아들이 이겨내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만나기는 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것 같고 아내의 얼굴만 보고 밥만 먹고 오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가끔 연락이 와서 용서해달라며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재결합하자고 하지만 바람을 또 안 필까요? 이제는 2번 다시 속을 생각이 전혀 없어서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아차 싶더라고요. 장모님은 눈치채신 듯 싫은 게 아니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사실 장모님께서 저를 만지실 때마다 좀 느낌이 이상했다고 했죠. 장모님은 그때부터 뭔가 표정이 달라지시더니 무슨 감정이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술도 취했겠다.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도 있었던 터라 생각 없이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처럼 젊으시고 예쁘신 분이 저를 만지니까 당연히 이상한 생각이 든다고 저도 남자인데 아무렇지 않은 게 이상하지 않겠냐고 필터를 거치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렸고 그 이후 장모님과 저는 그냥 연신 술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위기를 만회하고자 장모님에게 시덥지 않은 농담을 뱉어냈지만 분위기는 쉽사리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술만 연신들이 붙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술이 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장모님은 실수로 옷에 음료수를 쏟으셨고 옷을 갈아입고 오신다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술을 계속 마시고 있었죠. 그렇게 몇 분이 지나서는 장모님 방에 문이 열려서 고개를 들었는데 저는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장모님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복장으로 갈아입으시고는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지금 많이 취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날 것 같다. 너도 그렇지 않냐며 제게 묻더라고요. 저도 술에 취한 나머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은 갑자기 제게 키스를 하면서 우리 오늘은 기억에서 지우자 하고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그렇게 술에 취해서인지 무언가에 홀렸던 건지 그날 밤 함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결국 넘고야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장모님의 침대에서 눈을 뜨게 되었고 옆에서 누워 계신 장모님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장모님이 깰까봐 조용히 밖으로 나와서 평상시처럼 식탁을 치우고 샤워를 했습니다. 제가 샤워를 하던 중에 장모님도 일어나셨는지 평상시와 다름없이 제가 먹을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장모님은 더 어색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주칠까봐 서로가 서로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며칠이 지났고 장모님은 따로 아내를 부르더니 통장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좋은 집은 아니어도 오피스텔 보증금 정도는 될 것 같다면서 돈을 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와 아내는 장모님 댁에서 나오게 되었고 새로운 오피스텔을 얻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군요. 정말 그날 일은 잊으려고 노력했고 금방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미쳐버린 건지 그날 있었던 일이 너무 생생하고 그립습니다. 정말 제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내를 옆에 두고서 저는 장모님이 계속해서 생각나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차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욕을 먹어 마땅한 그런 일인 걸 잘 알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떤 공식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유명했던 드라마의 한 명대사가 생각이 나더군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장모님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나면 제 마음이 착각을 했구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용기를 내서 장모님에게 연락을 하는 게 맞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네요. 다른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